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 용인의 한 오래된 주택가에 아버지와 딸이 따로 또 같이 살아가고 있었다. 김두식 씨는 30년 전 이곳에 터를 잡아 작은 단독주택을 아내와 함께 일궈왔다. 당시만 해도 땅값은 지금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그저 조용하고 외진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용인 일대가 대규모 택지 개발지로 떠오르며 주변의 분위기는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땅값은 몇 배로 뛰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건축회사나 시행사 사람들이 명함을 들고 찾아왔다. 하지만 김두식 씨는 단 한 번도 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살아온 삶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아내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치료 기간은 짧았고 이별은 갑작스러웠다. 장례식을 치르고도 한동안은 그녀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아침이면 무심코 두 사람분의 식사를 차려놓기도 했다. 집 안 곳곳에는 아내의 손길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정원 한켠에는 그녀가 생전에 심어두었던 국화가 매년 어김없이 피어났다. 김두식 씨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땅과 집만큼은 어떤 숫자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처럼 느껴졌다. 딸 김하은 씨는 서울 강남의 한 광고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워커홀릭처럼 보이지만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 용인으로 내려오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왔다. 혼자 계신 아버지가 걱정된다는 이유였다. 김두식 씨는 겉으로는 이제 그만 와도 된다고 말하면서도 딸의 차가 골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놓였다. 둘은 함께 밥을 먹고 정원을 돌보고 늘 하던 일상처럼 조용한 주말을 보냈다. 하은 씨는 반년 전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다. 한태진 씨라는 이름의 남자로 서초구에 있는 투자자문회사의 팀장이라고 했다. 처음엔 그저 회사에서 소개받은 사이였다고 했지만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만난 지 몇 달 만에 명절을 함께 보내자고 했다. 그때 처음으로 김두식 씨는 태진 씨를 직접 만났다. 한태진 씨는 첫인상부터 깔끔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말도 조심스럽고 예의도 바르며 요즘 보기 드문 신중한 성격처럼 느껴졌다. 어색할 법도 한자리에서 그는 김두식 씨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태도를 보였고 준비해온 선물이며 하은 씨를 배려하는 모습도 어색하지 않았다. 김두식 씨는 속으로 너무 완벽한 게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덕담을 건넸다. 그러나 이상한 기류는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부엌 창문 앞에 서서 커피를 마시던 태진 씨가 이 집은 대략 어디까지가 땅이신가요? 하고 물었다. 김두식 씨는 손가락으로 담벼락 너머를 가리키며 대충의 경계를 설명했다. 시골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니 궁금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다. 뒤쪽 나무 있는 데까지가 다 아버님 땅이세요. 그때도 김두식 씨는 웃으며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다섯 번째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었을 때 그는 이상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느껴졌다. 하은 씨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도시에만 살던 사람이니까 시골이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장난스럽게 농촌 생활에 로망이라도 있나 봐요 라며 넘겼다. 하지만 김두식 씨는 다르게 느꼈다. 그는 40년간 산업설비 기술자로 일해온 사람이다. 기계의 미세한 진동이나 공정의 패턴만으로도 이상 유무를 파악하던 감각이 있었다. 그런 그에게 태진 씨의 질문은 패턴처럼 느껴졌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움직임. 후 그날 이후 그는 태진 씨가 말을 꺼낼 때마다 무심한 척하면서도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경계, 면적, 활용도 같은 단어가 반복되었을 때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무언가 숨겨진 동기가 있는 건 아닐까? 하은 씨는 그의 마음을 모른 채 결혼 준비에 들떠 있었다. 결혼식은 가을쯤 어머니가 사랑했던 정원에서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이미 웨딩 플래너도 섭외했고 케이터링 업체도 결정했으며 하객 명단까지 초안을 만들었다.
김두식 씨는 그 모든 과정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불안감을 품고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지만 무언가가 틀림없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그 직감은 앞으로 몇 달간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진실의 문을 여는 시작이었다. 김두식 씨는 그날 밤 집안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꺼내어 과거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1993년 당시 부부가 힘들게 마련한 이 땅은 710평 규모였고 매입가는 1억 2천만 원도 되지 않았다. 직장 생활 내내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고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조절해가며 어렵게 마련했던 땅이었다. 시간이 흘러 현재의 시세를 계산해보니 최근의 인근 거래 기준으로 최소 60억 원 이상은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 집의 진짜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내와의 삶, 딸의 성장, 수많은 계절과 추억이 쌓인 시간의 무게였다. 그는 딸에게 이 집의 가치를 정확히 말한 적이 없었다. 하은은 어릴 적부터 자립심이 강한 아이였고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왔다. 김두식 씨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세상의 복잡한 현실 앞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 여유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은퇴 후 생활비는 연금과 소소한 배당금, 그리고 과거 직장에서 등록한 특허 사용료로 충분했다. 기술자로 일하던 시절, 그는 산업용 냉각장치에 쓰이는 작은 부품 하나를 개발했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여러 중소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그 특허에서 나오는 사용료는 많지는 않지만 꾸준했다. 이 또한 젊은 시절부터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소규모로 주식과 펀드에 분산 투자해왔다.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원칙으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늘려온 자산이 12억을 넘긴 지도 몇 년이 지났다. 그러나 외관만 보면 누구도 그를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같은 청바지를 수년째 입고 다니며 마을 이장 모임에 나갈 때도 늘 검소한 차림새였다. 일부러 그렇게 살아왔다. 그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돈이 들어오면 가족조차도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었다. 아내의 사촌 형제들 중 몇 명이 상속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갔던 일을 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딸에게조차도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없었다. 하은은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지만 만약 자신이 주산을 줄 아버지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관계의 본질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은퇴자, 조금 넓은 정원을 가진 노년의 아버지로 남고 싶었다. 하지만 태진의 행동은 계속해서 미묘하게 불편한 감정을 자극했다. 주말에 내려올 때마다 그는 또다시 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만 그 말들에는 명확한 패턴이 있었다. 처음엔 이 집 뒤쪽은 어디까지예요? 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이 정도 크기면 건축 허가 같은 건 어떻게 받으셨어요? 와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은이 있을 때는 대체로 조용했지만 둘만 있을 때면 태진은 언제나 땅에 대한 언급을 빠뜨리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의심을 굳힌 계기는 태진이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직접 마당을 둘러보던 날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정원 북서쪽 나무들이 너무 울창하다며 여기를 조금 정리하면 공간이 더 확장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두식 씨는 침착하게 그 나무들은 경계선이기도 하다고 답했지만 태진은 바로 그럼 혹시 실제로는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 수 있냐고 되물었다. 그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정확한 수치와 위치를 알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다. 그날 밤 김두식 씨는 서재로 돌아와 앨범과 서류를 번갈아 펼쳐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태진은 분명 겉으로 보기엔 성실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이었다. 그는 의심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평생을 기계의 오류를 잡아내는 일에 몰두해온 그에겐 이 모든 반복과 간격, 표현의 차이가 도무지 자연스럽지 않았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그는 다음 날 아침
오랜 지인이자 법률 자문을 맡아주고 있는 최미경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겉으론 아무 이상 없어 보이지만 자신의 직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최 변호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사위 될 사람이면 미리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김두식 씨는 그저 혹시 내가 잘못 판단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며칠 후 그 확신은 충격적인 형태로 돌아오게 된다. 며칠 뒤 김두식 씨는 최미경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직접 뵙고 드려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자리. 그녀는 서류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밀어주었다. 첫 장은 한태진의 기본 정보였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현재 소속된 투자자문회사.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었다. 정식 자격을 갖춘 금융인으로 범죄 이력도 없고 금감원 제재 기록도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장부터 내용은 달랐다. 최 변호사는 말없이 한 장 한 장 넘겼다. 봉투에는 추가로 수집한 기록이 첨부돼 있었다. 이름은 각각 다른 두 여성. 하나는 인천 송도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중견기업 대표의 딸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산의 대형 부동산 법인의 외동딸이었다. 둘 다 과거 3에서 4년 사이 한태진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던 인물들이었다. 공통점은 교제 초기부터 매우 빠르게 가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각 가정의 자산과 상속 구조에 관한 대화가 오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가 끝났다는 점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사건 모두 법적인 다툼 없이 조용히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고 소송도 없었다. 단지 약혼이 파기됐고 상대 남성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났을 뿐이었다. 김두식 씨는 손에 든 문서를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태진은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부유한 가정에 접근했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여왔다. 더 깊이 파고든 자료에는 당시 피해자 가족들의 비공식적인 증언도 포함되어 있었다. 송도의 박 대표는 정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뭔가를 노리고 접근한 건 분명했다고 전했고 부산의 최 회장은 자신이 유언장을 개정한 시점 이후 태진이 태도를 바꾸더니 관계를 끊었다고 했다. 그는 딸이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 증언은 모두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말투 하나하나에서 그들의 분노와 자책이 느껴졌다. 김두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서 있는 풍경 속에서 자신의 집과 땅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를 실감했다. 그는 과거 산업 현장에서 수많은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막아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숨은 의도를 미리 읽어낸다는 건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었다. 최 변호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은 씨는 본인의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연봉 수준으로 보면 중상위권이긴 하지만 본인의 힘으로 이룬 성취에 불과해요. 하지만 김 회장님께서 이 땅과 자산을 상속할 거라고 판단한다면 그걸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혹은 이미 회장님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마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김두식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말처럼 그는 태진이 이미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고 공시지가나 거래 사례도 조금만 검색하면 나왔다. 본인의 특허나 투자 내역은 숨길 수 있었지만 땅만큼은 그럴 수 없었다. 무엇보다 태진의 접근은 계산적이었다. 하은에게 직접적인 자산이 없다는 점에서 그는 미래의 유산을 노린 것이라 볼 수 있었다. 김두식 씨는 속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그는 아직 딸에게 말할 수 없었다. 하은은 지금 행복했다. 결혼 준비에 집중하며 오랜만에 평화롭고 안정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약혼자가 수상하다는 말을 꺼내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혹시라도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면 딸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김두식 씨는 우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는 모두 정황일 뿐이었다. 법적으로 문제 삼기엔 부족했다. 딸의 인생에 개입하려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야 했다. 그 주말 태진은 다시 용인을 찾았다. 이번에는 하은 없이 혼자였다. 결혼 준비와 관련해 상의할 것이 있다며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재산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 김두식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듣고 있었다. 태진은 요즘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미리 장기 요양 계획을 세워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유산도 세금 문제 때문에 신탁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그 말들을 들으며 김두식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이 사람은 지금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원하는 건 신뢰가 아니라 통제였다. 그 순간 그는 다시 최미경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소? 사람을 붙여서 태진의 행동을 감시해 주시오. 가능한 한 조용하게. 그날 밤 김두식 씨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할 일이 아니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가 왔다. 그는 태진이 다음에 어떤 수를 둘지 예상하면서도 더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반드시 딸이 직접 마주하게 해야 했다. 일주일 후 김두식 씨는 최미경 변호사와 함께 고용한 사설 탐정과 대면했다. 이름은 박지연,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전직 보험사 조사팀 출신이라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말투는 명확했고 분석은 정교했다. 그녀는 조사 기간 동안의 동선과 계획을 간단히 설명한 뒤 바로 감시에 들어갔다. 목표는 한태진의 통화 내용, 이메일 접속 패턴, 외부 접촉자, 금융정보 접근 여부 등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불법적인 도청이나 해킹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녀는 오래된 방식이 오히려 더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두식 씨는 믿기로 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전략이었다. 이 며칠 후 박지연은 첫 보고를 전해왔다. 태진은 평일에는 서초구의 금융사무실에서 근무했고 주말에는 하은과 함께 결혼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별히 수상한 움직임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반복적으로 용인 부동산 개발 현황을 검색했고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 변동 추이, 최근 토지 매입 사례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있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태진이 특정 시간마다 어떤 남성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번호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고 통화 시간은 보통 15분 내외로 일정했다. 조사는 계속됐다. 며칠 뒤 박지연은 서울 강남의 한 자동차 정비센터에 차량을 맡긴 태진의 차에 주지관리 센서를 설치했다. 이 센서는 정비용으로 가장한 합법적 장비였고 동시에 차량 내부의 음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법률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지만 김두식 씨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박지연은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태진의 차량에서 확보한 오디오 파일을 통해 그가 통화 중 자신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두식 씨는 서재에서 녹음을 들었다. 태진의 목소리는 명확했다. 그는 친구에게 용인에 또 다녀왔다며 이제 거의 다 넘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땅이 공시지가만 따져도 수십억은 되고 민간 거래가 붙으면 더 뛸 거다라고 했다. 친구는 진짜 그렇게 가치 있어? 라고 물었고 태진은 등기 확인도 했고 주변 개발 계획도 봤다. 최소 60억은 보장된다고 단언했다. 대화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어졌다. 태진은 하은은 아버지가 평범한 은퇴자라고 믿고 있다며 그래서 더 좋아, 방심하게 만들거든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구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결혼 후 1년간은 모범적인 남편, 신뢰받는 사위로 행동하고 점차 김두식 씨의 신뢰를 얻은 뒤 재정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형식으로 접근한다는 내용이었다.
장기적으로는 장기 요양이나 긴지 기능 저하 등의 명분을 이용해 재산 관리 권한을 확보할 계획이었고, 그 과정에서 하은이 눈치채더라도 늦게 알게 만들 자신이 있다고 했다. 태진은 마지막에 말했다. 결혼 후 몇 년 안에 이혼하더라도 절반은 내 거야. 이건 투자야. 이번 거는 진짜 완벽해. 친구는 웃으며 너 진짜 냉정하다고 말했고, 태진은 아무렇지 않게 난 현실적일 뿐이야. 이전 여자들은 실패였지만 이번엔 틀림없어. 이 집은 보호장치도 없고 사람들도 순박하거든 이라고 답했다. 녹음을 모두 들은 김두식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중요한 건 하은이었다. 그 아이가 직접 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 순간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 다음 날 김두식 씨는 최미경 변호사, 박지연 조사관과 함께 다시 만났다. 그는 모든 녹음 파일과 자료를 넘기고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사기 미수, 재산상 이득을 위한 계획적 접근, 고령자 재산 착취 의도. 경찰에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장 경찰에 넘기면 하은은 평생 아버지가 자신의 선택을 부정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그는 딸의 자존감과 주체성을 지키고 싶었다. 따라서 그녀가 스스로 그 진실을 보게 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는 방식을 택하고자 했다. 그는 계획을 세웠다. 결혼식 당일 모든 손님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그 순간 하은이 직접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맡았다. 박지연은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변호사는 법적 대응 준비를 마쳤다. 김두식 씨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결혼 준비를 함께 도우며 평소처럼 태진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일부러 더 친근하게 다가갔고 때로는 태진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신뢰를 쌓는 모습을 연출했다. 며칠 후 태진은 다시 집을 찾아와 정식으로 몇 가지 서류를 꺼냈다. 하나는 김두식 씨의 재산을 하은 명의로 신탁구조로 이전하는 문서였고 또 하나는 부재 시 재산관리 위임에 관한 권한 문서였다. 김두식 씨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겨받았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음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중요한 일이니까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보지. 태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그날의 대화는 끝났다. 김두식 씨는 결혼식 전까지 단 일주일이 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서서히 마음을 단단히 다졌다. 이 모든 일의 끝은 딸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었다. 결혼식이 다가오던 주말, 김두식 씨는 작은 노트를 꺼내 들고 정원의 의자에 앉았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조용히 정리해보고 싶었다. 그는 태진이 처음 찾아왔던 날부터 매번 했던 질문과 말투, 눈빛, 그리고 녹음된 목소리까지 머릿속에 떠올렸다. 모든 조각은 이제 완벽히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부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도 실망도 아닌 딸에게 다가올 충격에 대한 걱정이었다. 하은은 어릴 때부터 강단 있는 아이였지만 동시에 믿음에 있어선 순수한 사람이었다.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않았고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가는 성격이었다. 그런 하은이 자신의 선택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날 김두식 씨는 차마 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다. 다음 날 저녁, 하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들렀다. 그러나 그녀는 눈치 빠른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걸 바로 느꼈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김두식 씨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내 어머니 생각이 좀 나서. 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엔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김두식 씨는 하은이 잠든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문을 열고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수차례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하은이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진실이었다. 강제로 들려주는 순간 딸은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조종했다고 느낄 것이다. 그는 딸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길 원했다. 결혼식을 이틀 앞둔 날, 김두식 씨는 박지연과 최미경을 다시 불렀다. 세 사람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모였다. 박지연은 설치된 카메라와 오디오 장비의 위치를 정리했고, 최미경은 경찰과의 협조 내용을 확인했다. 김두식 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장에 평복 경찰 2명이 하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율해 두었다. 이들은 태진의 구속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경찰에게 단 하나를 부탁했다. 딸이 먼저 말하기 전까진 움직이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은이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꺼낼 수 있어야 했다. 그래야만 이후에도 그 결정이 외부의 강요가 아닌 자신의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다. 결혼식 하루 전날 태진의 친구 마크스라는 인물이 용인에 도착했다. 그는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결혼식에서 태진의 베스트맨 역할을 맡았다. 김두식 씨는 박지연에게 받은 사진을 통해 그를 바로 알아보았다. 그는 근처 호텔에 머무르며 다음 날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리허설 저녁, 하객 일부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태진은 유려한 말솜씨로 축사를 준비했다. 저를 가족처럼 맞아주신 김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사람들은 박수쳤고 하은은 수줍게 웃었다. 김두식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잔을 들었다.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공허한 전략처럼 들렸다. 결혼식 당일 아침, 김두식 씨는 일찍부터 정원에 나가 좌석 배치와 동선을 다시 확인했다. 박지연은 이미 각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최미경은 백업용 증거 서류들을 챙기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단 하나, 하은의 선택만 남았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 김두식 씨는 딸과 함께 입장 대기석에 앉아 있었다. 하은은 드레스를 입은 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설렘이 엿보였다. 김두식 씨는 마지막으로 딸의 손을 잡고 짧게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결정한 거면 아버지는 믿는다. 하은은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하객 200여 명이 정원을 가득 메웠다. 사회자의 인사말과 양가 부모의 소개가 끝나고 줄에 없는 서약식으로 넘어가는 순간 김두식 씨는 앞줄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박지연은 카메라 옆에서 대기 중이었고 평복 경찰 2명도 양쪽 끝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서약을 주고받기 직전 하은은 손에 들고 있던 부케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아버지에게 건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한 움직임이었다. 김두식 씨는 종이를 펴고 그 안에 쓰인 세 글자를 보았다. 아빠, 도와줘.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멈춘 듯했다. 딸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꺼낼 준비가 된 것이다. 김두식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선이 몰렸고 식장은 일순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김두식 씨가 일어나자 하객들 사이에 작은 소란이 일었다. 몇몇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려다 다시 멈추었다. 그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다. 하은은 떨리는 눈으로 아버지를 보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시선은 곧장 신랑에게로 옮겨졌다. 태진은 처음엔 미소를 유지하려 했으나 점차 그 미소는 경직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변화에 그는 명백히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김두식 씨는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식 진행을 멈춰주시겠습니까? 사회자는 당황하며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다. 하은아, 괜찮다면 내가 먼저 말해보렴. 순간 하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를 손에 들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젯밤 저는 그 사람의 호텔방에 갔어요. 예고 없이 찾아가서 서프라이즈를 해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 들리는 말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은은 손에 든 마이크를 꼭 쥐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결혼 후 몇 개월 안에 아버지께서 넘어가실 거라고, 장기 요양 이야기를 꺼내면서 권한을 넘기게 만들 거라고. 아버지가 혼자 사시고 연세도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태진은 급히 나서며 말했다. 하은아, 너 뭔가 잘못 들은 거야? 그건 오해일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했든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러나 하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없는 곳에서 제 생각을 멍청하다고 표현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는지도 다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태진은 얼굴이 벌겋게 변하며 말문이 막혔다. 그때 하객석 양옆에 앉아있던 평복 경찰 2명이 조용히 일어났다. 김두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 중 한 명이 앞으로 다가가 태진의 팔을 붙잡았다. 한태진 씨, 사기 미수 및 재산상 이득을 위한 음모 혐의로 조사 대상자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태진은 그제야 현실을 직시한 듯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뒤에서 다른 경찰이 다가와 제지하고 있었다. 그 순간 식장 밖에서 급히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박지연이었다. 그녀는 식장의 입구에서 다른 남성을 함께 끌고 들어왔다. 바로 태진과 통화하던 그 친구, 마크스였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박지연에게 저지당했다. 용인서에서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어 체포합니다. 주변은 술렁였고 일부 하객은 자리를 피하려 했다. 김두식 씨는 식장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오신 이 자리는 제 딸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했고 그걸 여러분과 딸이 직접 보길 바랐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괜찮다. 넌 아주 잘 해냈다. 하은은 그대로 아버지 품에 안겼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주변의 일부 하객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최미경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녹음 파일과 증거 서류를 경찰에게 넘겼다. 모든 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이제 남은 건 태진과 그의 공범이 법 앞에 서는 일이었다. 이 결혼식장은 정리되기 시작했고 하객들은 각자 떠나기 시작했다. 일부는 김두식 씨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고 어떤 이들은 그저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다. 하은은 드레스 차림 그대로 정원 한켠 벤치에 앉아 있었다. 김두식 씨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둘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은이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아빠.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담겨있는 감정은 무거웠다. 김두식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선택한 그 용기. 그게 전부다. 하은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말했다. 사실 이틀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통화를 듣고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걸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김두식 씨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다.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사람을 믿는 건 죄가 아니야. 하은은 다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몰려오는 상실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관계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배웠고 그 안에서 자신을 지켜준 존재가 아버지였음을 절실히 느꼈다. 그날 저녁, 띵 케이터링 업체는 음식을 포장해 철수했고 꽃 장식도 모두 철거되었다. 카메라와 마이크는 회수되었고
정원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김두식 씨는 마지막으로 불이 꺼진 식장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를 실감했다.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3일 후 태진과 마크스는 용인경찰서에서 각각의 진술을 마쳤고 형법 제347조 및 제355조에 근거한 사기미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음모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다. 담당 수사관은 김두식 씨에게 연락해 검찰로 넘기기 전까지 추가 증거나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했다. 김두식 씨는 변호사 최미경과 상의하여 확보된 모든 녹음 파일, 차량 내 음성 기록, 관련 문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다.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공론화되었고 언론에는 실명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재력가 노인을 노린 예비사위의 계획적 접근이라는 헤드라인이 지역 신문에 보도되었다. 태진은 조사 과정 내내 자신은 단지 재정 조언을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의 내용과 차량 내 대화 기록이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검찰은 사전 공모 정황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사기 미수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했다. 마크스는 조사 초기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메일 기록과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결국 공범임을 시인했다. 결국 검찰은 두 사람 모두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태진은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변호인을 통해 조기 합의를 시도했으며 김두식 씨에게 손해배상 및 수사비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김두식 씨는 사과보다 중요한 건 법적 판단이라며 그 제안을 거절했다. 하은 역시 어떤 합의나 용서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태진의 변호인 측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고 조사기관에 성실히 진술하며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결혼식이 파기된 이후 하은은 잠시 회사를 휴직하고 용인의 본가로 돌아왔다. 처음 며칠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밤이면 방 안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다. 김두식 씨는 그런 딸을 조용히 지켜보며 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와 차를 준비했다. 함께 앉아 있어도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둘 사이에 흐르던 시간은 느리고 무겁게 흘렀지만 분명히 회복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한 달 후 하은은 근처 상담센터에 등록해 정기적인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상담사가 조용히 건넨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믿는 건 그 사람이 당신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은의 내면 깊은 곳에 남아있던 자책감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그녀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계절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주변을 바라볼 여유도 생겼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하은은 다시 회사로 복귀했다. 이전과 달리 사람들을 대할 때 한 발짝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업무에 대한 집중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 동료들은 그녀를 배려했고 상사는 긴 휴식 후 복귀한 그녀를 환영하며 천천히 업무량을 조절해 주었다. 복귀 후 처음 받은 프로젝트는 소규모 지역 마케팅 캠페인이었고 그녀는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안정감을 되찾았다. 김두식 씨는 여전히 용인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정원은 예전보다 더 정돈되었고 그는 새롭게 장미 몇 송이를 심었다.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꽃이었다. 그는 그 벤치에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고 때로는 하은도 옆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다. 그 벤치에는 아내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다.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말보다 기억과 자리가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는 실감하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녁, 하은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우리 집 실제로 얼마나 부자인 거예요? 김두식 씨는 웃음을 머금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왜 그런 걸 묻니? 하은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태진이 자꾸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빠는 엄청 부자인데 티 안 내고 사는 사람 같다고. 난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김두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은 1993년에 1억 2천 주고 샀지? 지금은 시세로 치면 60억쯤 될 거야.
하은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만든 특허에서 나오는 돈이 있고 그동안 투자한 것들도 있지? 전체 자산으로 치면 100억 가까이 될 거다. 하은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근데 왜 그렇게 사셨어요? 그 낡은 트럭, 마트 옷, 구두도 다 다른 거. 김두식 씨는 조용히 웃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답게 사는 건 아니더라. 엄마랑 나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었지? 돈이 많으면 사람들 태도가 바뀌고 가족끼리도 다툼이 생기더라. 우리는 그게 싫었어. 하은은 그 말을 곱씹듯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 유산은 어떻게 돼요? 김두식 씨는 천천히 대답했다. 이미 오래전에 신탁으로 설정해뒀어.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일정한 구조로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어떤 배우자든 너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그 돈에 손도 못 대게 해놨어. 하은은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때 미리 그렇게 준비하셨던 거군요. 김두식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난로 옆에서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의 정원에는 첫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하은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마음보다는 행동을 먼저 살피겠다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직접 판단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김두식 씨는 그런 딸의 결심을 눈빛만으로도 알아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언제든 옆에 있을 거다. 3개월 후 검찰은 한태진과 마크스를 각각 사기미수 및 고령자 재산 착취를 시도한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사건은 조용히 진행되었고 법정에서 태진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조건부 합의에 응했다. 그는 징역형은 피했지만 5년간의 보호관찰과 김두식 씨 가족에게 발생한 모든 조사비, 법률 자문 비용에 대한 전액 배상 명령을 받았다. 동시에 금융권 종사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한국금융협회는 그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 마크스는 공범으로서 2년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후 한국을 떠났다. 그 모든 절차가 끝났을 즈음 하은은 어느새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업무에서도 일상에서도 예전의 여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깊어졌다.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아버지와 함께 지낸 시간이 그 믿음을 키워주었고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보여준 믿음과 기다림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 그날 이후 김두식 씨는 이전보다 말수가 더 줄었다. 하지만 행동은 달라졌다. 그는 정원을 새로 단장하며 아내의 이름을 새긴 작은 비석 옆에 벤치를 하나 더 놓았다. 하은은 그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 둘은 자주 그 자리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곤 했다. 정원의 꽃은 다시 피었고 새로 심은 장미는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색이었다. 어느 저녁 하은은 문득 물었다. 아빠,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혹시 후회한 적 있으세요? 우리한테 돈 이야기를 안 하신 거요. 김두식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어쩌면 내가 태진을 조금 더 의심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반대로 처음부터 내가 가진 게 드러났다면 더 많은 태진들이 다가왔을 거야. 그땐 내가 정말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몰랐겠지.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김두식 씨는 딸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넌 지금 내가 겪은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됐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 그게 진짜 재산이야. 돈은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너 자신을 믿는 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날 밤 김두식 씨는 서재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를 꺼냈다. 아내가 투병 중에 써놓은 편지였다. 하은이에게라는 글씨가 또렷했다. 그는 그 편지를 조심스레 딸의 방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그것을 발견하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읽었다. 편지 속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마음을 먼저 믿으라는 어머니의 말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은 하은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정원의 벤치를 지나며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하은은 서울로 복고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았고 단지 몇 달간 재택근무를 하며 복구했던 삶의 속도를 이제는 다시 현실로 되돌릴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김두식 씨는 그런 딸의 결정을 조용히 응원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딸이 다시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려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안도했다. 마지막 저녁, 하은은 아버지와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았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전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를 위해 써야 가치가 생기는 거라고요. 지키려고만 하면 그게 나를 옥죄지만 나누려고 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김두식 씨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은 딸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맞다. 돈이란 건 결국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어?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그 모든 걸 너를 지키기 위해 쓰게 돼서 후회 없어.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또렷이 떠 있었다. 김두식 씨는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 앞에 차를 올렸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보, 하은이는 잘 커졌어. 이제야 조금 안심이 돼.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나 어떤 진실은 결국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의 믿음과 기다림이다. 김두식 씨는 그것을 알았다. 돈은 결국 삶을 보여주는 수단일 뿐 사람의 가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걸. 그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준비했고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부유한 삶이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두식 씨와 딸 하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고 신뢰보다 더 단단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며 침묵 속에서도 함께 서 있는 존재가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라는 것을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 덕분에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더욱 절실히 필요한 가치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심은 결국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이들의 시선 속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더 따뜻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삶과 진심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